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모델링에서 특성 추가적으로 좀 파악할 게 있어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공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전에 이제 모델링 할 때 이 도면 설명할 때 공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 일반적으로 치수 공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H7이라고 이렇게 뒤에 붙어 있죠. 요거 이제 끼워 맞춤 공차라고 합니다. 일단은 일전에도 공차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일전에 나왔던 얘기 반복일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치수가 써 있잖아요. 126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상에다 내가 126이라는 치수를 썼어요. 그러면 제작하는 사람도 저 126이라는 치수를 맞춰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저 126이라는 치수 자체를 실제 제작을 할 때 완벽하게 정확하게 똑같이 맞출 수 있냐. 즉 126에서 소수점 0.000000한테 쭉 가가지고 단 1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느냐를 따진다고 하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고급 장비를, 아주 비싼 장비를, 정밀도가 높은 비싼 장비를 갖고 와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좋은 장인이 직접 손으로 다 그걸 맞춘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뭘 인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제작하는 모든 제작품은 도면 대비 불량이다. 네, 모든 부품, 제작되는 제작품은 항상 불량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불량의 정도가 제품의 문제를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126이라는 데서 만약에 내가 126.1로 만들었어. 그러면 만약에 이 126.1로 만든 부분이 실제 기구로 구성을 했을 때, 저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로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오케이인 거죠. 즉 불량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범위선에서 제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그 범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공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얘는 아무 공차 값이 안 써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차는 저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치수들, 거의 대부분의 치수는 공차가 안 써 있죠. 얘네들은 공차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뭐냐면 일반 공차예요. 일반 공차. 일반 공차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차이기 때문에 굳이 도면을 작성하는 사람이 이 치수에다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아무 공차 표시도 없이 치수만 적어주면 제작하는 사람이 그 일반 공차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보고 그 범주 안에 들어오게 무조건 맞춰서 가공을 한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공차 표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차 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즉 도면에 작성되는 모든 치수는 모두 다 공차가 있습니다. 단지 기입 안 돼 있는 건 일반 공차에 준한다. 이게 전제가 돼요. 이렇게 도면을 해독할 때는 항상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공차들은 얘네들은 일반 공차의 범위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정밀한 아니면 형태적으로 조금 다른 일반 공차의 형태와 조금 다른 형태의 공차가 필요하다. 설계적으로. 그랬을 때 설계자가 추가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건 설계자만이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안 적어주면 제작하는 사람이 거기를 독심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적어주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공차보다 좀 정밀한 경우 아니면 공차의 범주가 일반 공차는 거의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나는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만 허용해야 돼.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상황에 따른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렇게 적어준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제도 이론 쪽에서도 공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산환경 기능사 쪽에서도 공차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도면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공차의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전산환경 기능사 공부까지 하신 분들은 저한테 한마디 할 거예요. 아니,
공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처럼 도면을 그릴 때나 필요한 것이지 지금 우린 모델링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냐. 모델링에 공차가 왜 필요하냐. 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금 뭐 MFG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전산응용기계대 기능사 같은 국가자격 시험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델링을 할 때 공차를 단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오로지 도면 만들 때, 치수기 팔 때 그때 공차를 적을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도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저걸 왜 얘기해? 지금 도면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도면 지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공차를 적용을 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3D CAD 처음 접했을 때 저도 이 부분이 솔직히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모델링 하는 데서 왜 공차를 줄 수 있지? 그럴 필요가 우리가 있나? 결국은 도면 작업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3D CAD를 쓰면서 나오는 장점은 뭐냐면 다양한 상황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구현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저 공차가 우리가 이제 어떤 기구에 해석을 할 때나 그럴 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수가 정치수가 아닌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나 해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 치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02인 상황인데 이 값에 플러스 0.02면은 100.02잖아요. 마이너스면 98이 되겠죠? 요 범주 내에서 부품이 형성되는 건데, 만약에 실제 제조된 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테스트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양상을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해야지, 이 공차 범위가,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네.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 그걸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 치수에 관련돼서 난 요 치수가 필요해. 그러면 이대로 모델링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난 이번에 이 치수가 필요해. 그럼 이대로 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델링을 몇 번 한 거야? 같은 부품을? 정치수로 모델링을 한번 하고, 이건 이제 도면 만들 때 쓸 거니까. 그 다음에 공차의 상한 값으로 모델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공차의 하한 값으로 모델링을 한번 하고, 그래서 같은 부품의 모델링 데이터가 3개가 존재를 하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차라는 걸 사용하면 모델링을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델링에서의 공차를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지난 영상 마지막에 했던 게, 솔리드 모델링 이제 1-7. 요거는 이제 최소의 공정관리랑, 공정관리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제 도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죠. 공정관리로 하자 그러면 7번이 아니라 5번이었죠. 5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용을 할게요. 저는 이제 이쪽을 많이 쓴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공차 값을 줘야 돼요. 근데 요 구멍에 관련된 요 높이 값이라든가 아니면 요 직경 값들은 전부 다 제가 어디다 줬냐면 여기 회전 스케치 요 안쪽에 다 있어요. 그쵸? 높이 값도 직경 값도 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로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제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 0.02라는 저거는 이제 정밀공차죠. 정밀공차를 한번 줄 건데, 얘를 그대로 주면은 여러분들 눈에 잘 티가 안 나요. 제가 어떤 효과를 줬을 때. 그래서 지금은 저 값을 그대로 넣지 않고 좀 과장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넣을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넣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실제로 그런 공차를 줄 리는 없겠지만. 자, 그럼 이제 공차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치수를 선택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오른쪽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치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4개 중에 밑에 치수 특성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치수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치수의 공차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공차. 자, 지금 기본값으로 돼 있는데 기본값은 공차가 일단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인벤터나 아니면 이건 인벤터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다른 3D CAD에서도 조금 제가 불만인 부분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개인적인 불만이에요. 왜냐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 기본값이 돼 있으면 공차가 기본값이 돼 있으면 저걸 일반 공차 취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반 공차 취급을 안 해요. 그냥 공차가 없는 걸로 취급해요. 즉 정치수만 존재하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수값에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치수값에 공차를 안 붙이다라는 거는 공차가 없다라는 개념은 도면에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공차가 없는 치수는 기입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른 걸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공차 없는 치수를 하려면 치수 기입할 때 뭐 해줘야 되면 치수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 박스로 둘러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이라는 의미거든요. 저걸 둘러줘야지만 공차가 없는 치수가 돼요. 저걸 안 둘러지는 치수들은 다 공차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본값은 그런 게 표시가 안 된 치수니까 일반 공차가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것들 그거는 뭐 인벤터만의 단점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불만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공차의 기본값을 눌러보면 다양한 형태로 줄 수 있어요. 쭉 있죠. 자, 지금 있는 건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붙여줄 거니까 그건 이제 대칭입니다. 대칭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플러스 값에만 활성화가 되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칸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제가 5라고 입력할게요. 자,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붙었습니다. 됐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그럼 저 공차를 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마무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 공차 값이 플러스 5일 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줬으니까 플러스 5일 때의 상황이 필요해. 그러면은 얘는 지금 딱 100에 맞춰져 있으니까 105인 상황이 필요한 건데, 얘는 그냥 저장하고 다른 걸 새로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공차를 사용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제어해 주느냐. 제어 방법은 두 가지예요. 다시 스케치 2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요 치수를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클릭, 치수 특성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크기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평가된 크기다 라는 게 존재를 하죠. 여기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공칭이라고 해요. 공칭은 무슨 의미냐면 요 공차가 붙은 값, 요 앞에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이다 라는 이 값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치수를 기입한 값으로 얘가 선택되어 있다는 건 지금 표현하고 있다. 어디서? 요 모델링에서. 이걸 의미를 해요. 그럼 이제 플러스는 뭐냐? 플러스를 내가 선택을 하면 상한입니다. 상한이라는 건 공차 값의 큰 값, 즉 100이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줬으니까 105인 상태를 얘기해요. 그럼 마이너스는 작은 값, 공차 적용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은 95니까 95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중간이에요. 중간은 이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공차 전체 범위가 10인데 이 10값의 절반 위치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10값의 절반 위치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100이라는 값이 되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상한 위로도 오고 아래로도 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얘하고 얘는 같은 값입니다. 이퀄. 네, 그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리죠. 자, 내가 만약에 이제 플러스를 클릭을 했다. 그죠? 플러스가 하이라이트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하고 마무리. 누르고 나가면 올라가죠. 얼마만큼? 5만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있는 높이는 105예요. 그거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검사가 있는데 검사에 보면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을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측정 눌러주시고 바닥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기둥 선택을 하면 원기둥의 중심까지 높이가 여기 중심거리 105로 돼 있죠.
선생님 뭐 힘들게 이 측정이라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스케치 2번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스케치 치수로는 이게 100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적혀 있다. 근데 측정해도 105가 나오질 않아요. 아니 저 치수를 봐도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작업을 할 때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디스트라는 명령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치수 기입 명령 DLI 같은 걸로 기입을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지만 얘는 치수 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면화를 해야 돼요. 도면화 하기 전까지는 치수 기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수 기입이라는 건 스케치 치수인데 스케치 치수상에서는 지금 100이라는 치수밖에 없어. 그리고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다. 지금 여기 얘가 놓여지는 위치가 105라는 걸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럴 때는 이 측정을 위해서 측정을 이용을 해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부위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스케치 2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치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치수 특성이라는 거 눌러준다. 이게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빠져나갈게요.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그럼 이제 요걸 좀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 네, 있습니다. 뭐냐? 매개 변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치수에다가 공차를 입력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3D CAD에서 어떤 스케치에서 준 치수값 아니면 모델링 할 때 썼던 치수값들은 다 뭘로 저장이 된다? 매개 변수로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저 공차라는 건 그 매개 변수에 할당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내가 저 공차값에 따른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매개 변수로 가시면 돼요. 굳이 여기 치수 다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 확장해서 자 fx 매개 변수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이렇게 들어온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공차 준 거는 여기 보면 공차라고 써있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칭으로 들어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5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고 나면 그 공차 재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표현 방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러스를 준 건데 하이라이트가 안 돼 있네요. 하이라이트는 안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요 아이콘은 이제 적용해주는 아이콘이고 표시 아이콘은 아닙니다. 저게 적용된 건 어디 표시되냐면 요 앞에 표시돼 있어요. 요 앞에 보면 동그라미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 플러스로 돼 있다라는 건 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적용돼 있는 거. 그럼 이제 제가 이 매개 변수 칸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 마이너스로 표현할래. 그럼 95잖아요. 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전체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네요. 얘만 바뀌지 않고 여기서 바뀌면 이건 전체에 적용되는 건가 봐요. 자 그러면 요건 컨트롤 Z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매개 변수가 안 바뀌나 다시? 매개 변수가 컨트롤 Z로는 안 바뀌네요. fx 안 바뀌네요. 요거는 제가 전체는 다시 공칭으로 돌릴게요. 공칭으로 돌리고 여기서 얘만 바꾸려면 요 칸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요 버튼 연필 모양을 눌러야 되나요? 얘도 좀 복잡하긴 하다. 그냥 얘 클릭하고 나서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게 해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얘도 결국은 이 공차라는 칸을 하나 열어줘야 되네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얘는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확인. 하면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원 찍어주면 그 사이에 중심거리는 95가 나온다. 저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안 해본 거 한 가지 있죠. 안 해본 거. 세모 모양. 세모 모양. 그래서 그것도 마저 해보면 여기서 이제 fx 매개 변수 눌러주고 요 앞에 칸을 요 공차 칸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연필 모양 눌러주고 세모. 중앙이라고 돼 있죠. 세모를 눌러주죠.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모가 중간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공칭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더블 클릭으로 표현 안 되나? 안 되네요. 무조건 연필 눌러줘야 되네요. 연필 눌러서 앞에 공칭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주면 바뀌는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공칭하고 중간하고 그러니까 여기 중앙이라고 써 있었죠. 중앙하고 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위로 공칭 영상에서 공차값 범주가 위로 플러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중간은 똑같은 100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저 중앙이라는 게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공차를 준 걸 대칭 공차를 줘서 그래요. 만약에 공차 값이 대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쵸? 아니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연필 모양 누를게요. 자, 여기서 공차 값이 지금 여기 보면 유형이 대칭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편차로 할 거예요. 편차. 편차로 하면 이제 뭐예요? 위, 아래 값을 따로 줄 수 있습니다. 따로 줄 수 있어요. 지금 5를 줬었죠, 위를. 자, 위 5는 그대로 두고 아래는 1로 줄게요. 마이너스 1. 1은 너무 티 안 나나? 2로 줄게요. 2로. 마이너스 2. 자, 확인. 자, 그럼 이제 위로 오고 아래로 2다. 그러면 지금 전체가 범주가 7이잖아요. 7의 중간은 3.5죠. 3.5.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주가 2 빼고 1.5. 중앙이 어떻게 되냐면 101.5가 되겠네요. 101.5.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1.5.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중앙과 공칭이 달라지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요 표현된 게 공칭으로 돼 있는데 요 상태죠. 여기가 딱 지금 높이가 100인 상태예요. 이걸 중앙으로 바꿔볼게요. 중앙으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주면 약간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 바닥에서 요 원까지의 중앙까지 높이가 101.5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있는 게 우리가 공차를 항상 대칭으로 주지 않아요. 한쪽으로 쏠려서 주는 경우, 완전히 쏠아서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설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난 전체 공차 범위의 중간 값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 중앙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그 공차 범주 내에서 제일 상한도 아니고 제일 하한도 아니고 제일 중간도 아니고 그 상한과 중간 사이에 어딘가를 필요로 한다. 그거는 표현해 줄 수 없어. 그건 모델링 하셔야 돼. 그럼 그런 게 어딨냐?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공차 범주 내에서 이제 뭐 백분율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치 값으로라든가 그 위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편하기는 할 텐데, 일반적으로 설계자가 공차 범주가 있으면 대부분 많이 고려하는 게 중앙은 잘 안 하고 상한일 때 어떻게, 악의 조건일 때 어떻게, 최고의 조건일 때는 어떻게, 요렇게 우리가 설계자가 생각을 해요.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들 기능사 공차 기입할 때, 이 공차 적용에 따라서 이 부품에 조립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따지는 걸 보면은 항상 최악과, 최적, 아니면 공차 값에서 상한과 최하한, 요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설계자가 어떤 공차 범주가 있으면 그 공차 범주를 막 100분율로 해서 뭐 10개로 나눠가지고 뭐 10개 중에 두 번째 포지션, 세 번째 포지션, 네 번째 포지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분석하기까지는. 그럼 왜냐면 너무 끝이 없어지거든요. 만약 이거를 내가 그 단계를 10개로 쪼갰으면 10번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100개로 쪼갰으면 100번을 테스트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고려해서 테스트하기에는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정도만 해줘도 최고값, 최저값 그리고 중간값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이제 설계상에서 고려하는 충분한 바운더리를 다 이제 커버해준다. 물론 이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좀 저 공차 범주 내에서 세분화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한 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때는 일일이 모델링 하셔야겠죠. 예. 하지만 요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까지는 다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유에서 우리가 모델링 치수에다 공차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차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격증 시험 볼 때 저 치수, 모델링 치수에다가 우리 공차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격증 시험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뒤로 이어가서 공차의 상한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빙하시오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공차의 하한 값으로 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빙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니까.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무짝에 자격시험 보는 데까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라고 해서 이게 교육 단계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회사에 들어갈 때는
내가 모델링 치수에 공차를 주고 그거에 따라서 형상을 뭐 공차의 이제 상한 또는 하한의 형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최소한 내가 간 회사에서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는 채로 회사를 갔다면, 이건 제가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본 사례인데, 나는 공차에 상한이 필요해, 하한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걸 다 일일이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품을 한 2개, 3개, 4개씩.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공차 값을 모델링에다가 이제 저렇게 스케치 치수에 넣어주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어요.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토데스크 관련된 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 한 가지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내가 치수해준 요 공차값 있죠. 요 공차값을 나중에 이 모델링 데이터 가지고 캠을 넣게 되면, 만약에 인벤터라 그러면 인벤터 캠이죠. 인벤터 캠에다 보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 공차값을 상정을 해서 캠 프로그램 할 때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 가공 조건을 세팅을 해준대요.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대요. 요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표면 거칠기도 있거든요. 표면을 어떻게 거칠게 할 거냐. 만약에 내가 모델링에다가 표면 거칠기 데이터를 주면, 그쵸?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가공 조건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다 해줄 거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제가 봤던 게, 이거는 이제 인벤터 쪽에서 얘기를 봤던 게 아닌데, 나사 쪽에 이제 여러분들 나사 공부하신 분들이 이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나사 정밀도를 따지는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뒤에 이제 붙는 게 뭐 G6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붙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사 등급이.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차라리 3D 모형 가서, 나사 이거 나중에 할 건데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 요 아이콘 여기서 보면 요 아이콘이 구멍이에요. 예, 구멍이 있는데, 구멍 해가지고 땅에서 나사라면 이제 요건데, 탭구멍 요건데, 여기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클래스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ISO 형태를 많이 쓰니까 ISO 매트릭해서 6H, 그렇죠? 6H가 일반 저게 보통 등급이에요. 6H가. 물론 여기는 이제 바꿀 수 있는 다른 등급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저 클래스에 의해서 바뀌는 등급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내가 어떤 클래스를 지정했느냐에 따라 저 나사를 가공하는 방식이 캠에서 바뀐다. 그것까지 지금 제가 그때 얘기 들었을 때는 아직 그때는 퓨전 캠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퓨전에 있는 매뉴팩처링 기능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실제 오토데스크에서 그거를 캠 할 때 자동으로 등급을 고려해서 가공 방식이 바뀌는 게 자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이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조만간에는 저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제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이런 공차값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캠에 반영되게. 그렇게 되면 모델링에서 우리가 기입하는 저 스케치 치수라든가 아니면 모델링 치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공차값, 결국은 이제 맥의 변수로 결정이 나니까 그 맥의 변수에다 공차값을 넣는 행위가 상당히 중요해진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지껏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에서 3D CAD를 배우시는 분들, 과거까지는 뭐 저게 전혀 필요 없었으니까 최소한 저 스케치 치수 넣을 때 그럴 때 공차를 붙일 수 있는 기능을 몰랐어도 된다. 그래서 안 가르쳤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못해요. 변화되가는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흐름이나 변화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1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그 방식 그대로 아직까지도 가르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델링 단계에서 우리가
저 스케치 치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요 11 있잖아요. 여기 11도 공차를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에 가서 자, 우리가 그 11 준 게 어디 있죠? 쭉쭉쭉 보면 여기 있죠. D9. 그렇죠? 공차 주고 싶으면 뭐예요? 여기 있는 공차 항목을 클릭해서 플러스 버튼 눌러줘요. 제가 이제 이 도면에 원래 표현을 안 했지만 원래 여기 공차가 들어가야 돼요. 공차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얘가 이제 요 11 부분은 제가 전산능력 이해도 기능사 그 이론 쪽 하는 거 보면 거기 왜 그 공차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공차 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플러스 원래는 이제 일반 공차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플러스 0.1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0.1이 되면 베어링이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베어링을 넣어야 되는데 베어링이 요 위를 살짝 삐져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삐져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0.1mm 정도 삐져나오게 되는 경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원래 이제 이걸 할 때는 여기는 플러스 공차는 허용을 하고 마이너스 공차는 허용하면 안 돼. 일반 공차긴 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편차를 넣습니다. 편차. 이렇게 놓고 플러스 0.1 그리고 마이너스는 0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중간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값이 얘도 공칭하고 다르겠죠. 중간값은 요 0.1의 절반이니까 0.05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11이니까 11.05가 중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네 가지 표현이 다 다르냐? 아니죠. 얘는 공칭하고 뭐가 똑같냐면 마이너스 값이 제로잖아요. 얘네 둘이 이퀄 관계가 돼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표현은 굳이 쓸 필요 없고 여기서는 중간 표현, 플러스 표현, 상한 표현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표현된 건 뭐다? 공칭으로 표현됐다. 만약에 나는 여기서 상한값이 필요해. 그럼 상한값으로 주는 거죠. 플러스 자, 확인 하면 여기가 깊이가 살짝 바뀌어요. 그렇죠? 11.1 이렇게 바뀌죠. 근데 제가 지금 11.1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왜 바뀌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모델링이 바뀌는 건 잘 안 보이죠. 미세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값을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0.02를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잖아요. 일부러 키워가지고 5를 준 거죠.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확 티나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가서 공칭으로 놓을게요. 공칭으로 놓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공차 값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여기서 대칭으로 가야 되고, 그쵸? 대칭 공차고, 값은 0.02.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값을 하면, 확인. 위로 살짝 올라간가? 밑으로 떨어진 건 지금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제대로 된 공칭 값으로 가면, 확인. 네, 바뀌는 게 거의 안 보이죠. 왜냐면 0.02면 되게 미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있는 수치 값을 보면 이렇게 되고 정확하게 100이 들어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 다시 바꿔서 하한 값으로 표현해야지 마이너스 0.02를 빼는 거잖아요. 100에서 0.02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99.98. 하지만 이제 그래픽 쪽에서는 너무 미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티나는 건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공칭으로 바꾸고요. 확인. 그 다음에는 이제 뭐요? 여기 35도. 그쵸? 35도 뭘 줘야 돼요? H7. 이잖아요. 35. 끼워 맞춤 공차 줘야 되는 거죠. 끼워 맞춤. 그러면 35. 요거죠. D8. 요 치수죠. 요 치수. 요거의 공차 값을 줘야 되는 거죠. 플러스. 자, 끼워 맞춤으로 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 값이 아니라 여기서 끼워 맞춤은 한 개, 맞춤.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표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스택이 있고, 선형이 있고, 크기 한 개 표시가 있고 공차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스택이라고 해요. 스택. 요 뒤에 있는 H7을 인벤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스택이라고 불러요. 스택.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차 맞춤 스택을 눌러주면 요렇게 있죠. 요렇게 있고 지금 보면 구멍이 있고 샤프트가 있습니다. 지금 뚫려 있는 건 구멍이에요. 구멍이어서 뭐예요? 구멍 쪽에 H7이 있고 얘는 샤프트가 아니고 구멍이니까 뭐 해당 없음이 나오죠. 네. 나중에 이제 제가 도면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요 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지금 모델링은 이거 잘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거 구멍이잖아. 그래서 구멍의 값이 들어가. 근데 이거를 도면에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공차를.
그럼 도면은 내가 구멍을 선택해서 구멍 치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요 샤프트에도 값이 들어가요. 네, 그게 살짝 이상하죠. 물론 이제 구멍에다가 샤프트 값, 구멍에 적용되는 샤프트 값까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게 변경은 가능해요. 요거 변경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도면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모델링에서 아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 거죠. H7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그렇죠. 적용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요 직경이 바뀌는 거예요. 직경이. 35파인 직경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공차 값의 최대값. 지금 제가 H7을 했잖아요. 최소값, H7 상태는 최소값하고 하한하고 얘하고 같은 값입니다. 같은 값이고, 여기 플러스 값을 눌러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35.025. 네, 그래픽적으로는 바뀌는 거 없어요. 그렇죠? 바뀌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너무 미세하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실제로 이 모델링 돼 있는 데이터는 바뀝니다. 그것도 확인시켜 드릴까요? 확인시켜 드리려면 자 이거 하고 종료 나갈게요. 그 다음에 측정 관리 가서 관리래 도구 검사 가서 도구에도 있구나 측정 해서 요걸 딱 클릭하면 35.025로 나오죠 지름이. 그리고 다시 가서 매개 변수 여기서 35 요거를 선택을 해서 연필 모양 클릭하고 자, 공칭으로 바꾸면 확인 종료 측정 클릭을 하면 네, 정확하게 35로 나오죠. 중간으로도 해볼까요? 마지막 확인. 자, 가서 매개 변수 35의 이 부분 연필 모양 눌러서 중앙 여기 있는 말 들어가면 중앙이죠. 중앙 확인 종료. 그 다음에 측정 선택. 그러면 35.13 013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있고 이런 거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도면을 작업을 할 때는 다 이걸 뭘로 놓겠어요? 공칭으로 놓는 거죠. 이거 어떤 공차의 범주에 따른 시뮬레이션 특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그런 형상이 필요하다. 공차 범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델링을 내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가서 매개 변수에 가서 이 공차에 따른 표현 방법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표현해 줄 수 있다. 즉 그 표현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개의 파일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기대되는 건 내가 저렇게 준 공차 값을 기반으로 어차피 캠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들 학원에서는 수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캐드 특히 캠 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요새 인공지능이 화두잖아요. 인공지능이 내가 굳이 캠 프로그램을 짜지 않아도 내가 작성한 저 도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주는 게 요새 화두예요. 실제로 몇몇 업체들은 그러니까 서드파티 업체들 메인 오토캐드뿐만 아니라 서드파티 업체들은 이미 오토데스크가 제공 안 하고 있는 그 AI를 이용한 자동 캠 같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3D 모델링에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에 정밀도를 주고 직접적으로 주고 또는 표면 거칠기까지도 모델링에다 주는 거. 이런 행위들 자체가 되게 중요해져요. 일단 치수상에서는 지금 표면에다가 표면 거칠기를 주는 방법은 없는데 나중에 이제 표현 쪽에서 이 표면 선택하고 표면에다가 표면 거칠기 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거칠기 어느 정도로 할 거다. 그거는 나중에 그 기능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표면 거칠기를 입힐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3D CAD 할 때 그때는 전 실무 현장에 있으니까 그때는 실무에서 아무도 아니 왜 표면에다 굳이 거칠기를 나 그거 나중에 도면할 때 그냥 표면 거칠기 기호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 모델링 표면에다가 내가 거칠기 얼마로 할 거다 그걸 내가 굳이 표현을 해줘야 돼?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캠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지만은 이 캐드 쪽에서 가장 AI가 먼저 될 부분은 캠 쪽일 거예요. 왜냐면 캠이라는 건 언어 프로그램 짜는 거잖아요. 우리 G코드라는 언어 프로그램 짜는 건데 지금 개발되어 있는 인공지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언어 기반 프로그래밍 이걸 제일 잘해요. 랭귀지 단위에서 하는 작업.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이런 행위 아니면 도면에 치수 기입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잘 못해요. 인공지능. 아직까지 그거 제대로 하는 인공지능은 못 봤어요. 근데 언어 기반 뭔가 이걸 기반으로 뭐 언어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캐드캠 쪽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된다라고 하면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캠 프로그래밍 이게 가장 빨리 도입될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 자체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모델링에다가 이런 정보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형상 치수만 딱딱딱딱 그냥 기입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저거를 얼마나 그 가공해야 되는 정밀도라든가 표면의 거칠기라든가 이제 더 나가서는 기하공차.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하공차도 표현할 방법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3D 형상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애매한데 더 나아가서는 그 기하공차까지도 이제 다 모델링 데이터에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캠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사님들은 이런 흐름을 읽어야 돼. 시대적인. 앞으로는 그게 중요해지겠구나. 지금 그냥 강사님들은 수기 코드의 캠 프로그램 짜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수기 코드로 짠다든가 아니면은 저 모델링 데이터에서 내가 일일이 캠 프로그램 짜는 거 당연히 그게 기반이 돼야 돼요. 그게 기반이 돼야 하지만 그거를 다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캠 프로그램을 하는 거. 이것까지는 학습이 들어갈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 가장 먼저 올 게 바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강사님들한테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발전되는 기술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 근데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그 발전되는 기술을 가장 먼저 익히고 가장 먼저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은 결국 강사님들이세요. 왜냐면 그걸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지금 제가 저런 치수에 사용되는 공차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마 옛날 한 제가 10년 전만이었어도 굳이 이거 안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굳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학생들 머리 아픈데 굳이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치수에 대한 공차 넣고 공차에 따른 표현을 바꿔줄 수 있다. 이걸 내가 굳이 얘기해야 돼?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공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공차를 왜 적용을 하고 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